자,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라는 큰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미래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기조 강연, 특별 강연,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특별 세션이 되겠습니다. 좌장님을 비롯해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별 세션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안에서 피어난 삶을 위한 상상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실 텐데요. 자, 좌장님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고요. 또 발제에는 이상원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님, 토론회는 노날카 도모여 로마클럽 집행위원님 바로 전에 발표를 해주셨죠. 그리고 로버트 페이지 영국 버밍엄 대학교 사회정책학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정경선 루트 임팩트 공동창업자 최고 상상 책임자, 그리고 정원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성동구청장님이십니다. 토론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서 약간 졸릴 듯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눈망울이 아주 그냥 또록또록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좋은 행사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특히 2019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겨레 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지금 내외 기비원 또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고민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전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에서 피어나는 삶을 위한 상상력. 좀 길긴 하지만 너무 좋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경제, 사회, 환경 이런 여러 문제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시창이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왜 그 청년은 현실을 시궁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와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집약된 공간입니다. 1980년 우리가 세계화의 급격한 진준을 이루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국제도시로 서울시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 양극화, 생태적 위기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그런 그림자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이런 경제 성장과 또 도시화 그리고 세계화의 뒤안길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혁신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그런 변화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은 풍요로움을 선사했지만 또 자원 고갈과 생태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세계화는 교류의 정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또 양극화와 또 다국적 기업의 빈국 착취라든지 노동자들의 사회적 덤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가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행복해질 것인가? 지난달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여러분 16살짜리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우리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적 대멸종이 시작되려 하는데 어른들 당신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이렇게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수많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 성장과 세계화가 초래하는 이 긴장에 대응해서 우리는 발전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그런 대전환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좌담은 우리 ILO의 이상은 고용정책국장님의 발제로 시작을 해서 노나카 도모요 로마클럽 집행위원님, 그리고 로버트 베이지 영국 버밍엄 대학교 사회정책학 교수님, 그리고 정경선 루트 임팩트 대표님, 그리고 정원호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중에 계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LO 고용정책국장님 이상은 국장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Thank you so much, Mayor Mr. Park, for the excellent introduction. I want to thank the Hungary for inviting me to this prestigious event, and I am honored to speak at this session actually with such a great panelist. As you can see, I'm a Korean. I can speak Korean, but my Korean has strong accent, which I acquired from my home village in the south. So there is no guarantee that my Korean is better than my English. But I'm here in Seoul, so please allow me to speak in Korean. So I'm now switching Korean.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불평등에 관한 것인데요. 패널리스트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좀 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위기 이후 한 10년 동안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수많은 분석이 있었고 정책 처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왜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특정한 행동 그리고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레토릭, 즉 수사를 넘어서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어렵고 광범한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일자리 이런 문제를 좀 중거점으로 삼아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간단하게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불평등 관련해서 상황이 별반 나아진 점이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 진전이 없는 이유, 좀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정치 경제학적인 이유가 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까 하고요. 아시다시피 제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저서나 대가들의 이름을 좀 인용해서 도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등 관련 지표를 살펴보시죠. 불평등 관련 지표가 악화됐다는 얘기는 실증 연구가 너무 많아서요. 이제 몇 개가 나왔다고 정리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10년 동안 좀 두드러진 연구상의 변화라고 한다면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세션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죠. 그리고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IMF나 월드뱅크, 그 다음에 OECD, 저희 ILO에서도 관련 실증 분석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후에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좀 기존의 단계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는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G20나 UN도 뭐 마찬가지 경우고요. 그런데 불평등 현실적인 지표를 보면요, 아직까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악화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도 이런 추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ILO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상위 10%의 노동자들이 총 급여의 49%를 가져갑니다. 하위 50%가 가져가는 몫은 6%입니다. 그리고 총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나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이라는 관점은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지, 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고용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난화 위험에 관련된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도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추산한 바로는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고용이 약 1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경제로 전환했을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수백만 명이 될 거라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저 오른쪽 화면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 ILO에서 G20 국가에서 파리 선언에, 파리 협약에 충실하게 모든 모든 국가가 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용이 생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상고온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피해도 컸고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다시 한번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 열트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온도 상승과 관련된 고용 관련된 효과가 8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기후 행동을 공식적으로 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전 세션에 본 것처럼 실제적인 변화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국제 정치 상황은 아주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사정도 뭐 그다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고용량만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첨단 기술, 뭐 디지털 스킬로 인해서 일자리 파괴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화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OECD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적으로는 괜찮은데 고용이 분배되는 방식은 아주 불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의 위험은 여전히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용의 질에 관한 것인데요. 화면의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중간, 하위 일자리를 최근에 변화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상위 일자리랑 하위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간 일자리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뭐 후진국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요, 흔히 비공식 일자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즉 제조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런 비공식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그래프의 화면의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고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데 뭐 결과가 당연히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대 비관론의 확산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서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지배적입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비관주의가 뭐 강한 나라 프랑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자식 세대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비관론은 나이든 기성세대에 더 강한데요. 뭐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기성세대가 그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어려운 현실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ILO 국제노동기구를 예를 들면 최근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의 미래라는 주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그 결과를 100주년 선언문으로 채택했고요.
여기서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하고 인간의 권리, 필요 또는 염원을 모든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중심에 두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200개국이 참석한 이 총회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변화는 더딥니다. 그래서 변화가 왜 더딘지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종의 기술 비관론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기술 변화이기 때문에 기술 변화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일종의 이런 기술 숙명론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근거는 크게 없습니다. 첫째, 최근에 연구를 이렇게 보면요, 현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노동의 사회적 비용은 과대평가하고 노동의 사회적 편익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노동 대체하는 과잉 기술에 대한 투자 경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첨단 기술은 아주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R&D 정책으로 지원을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초첨단 기술 투자에는 굉장히 아직 인색한 편입니다. 둘째는요, 새로운 기술은 모든 실증 연구가 모두 일관되게 밝힌 것인데요.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으로 순이익을 창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술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성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투자 및 생산성 분배와 관련된 정치 경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칼 프레이라고 이 자동화 관련된 일자리 상실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아주 흥미롭게도 이겁니다. 문제는 분배고 문제는 정치다. 두 번째는 약간 경제학적인 문제인데요.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약간 자연법칙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쿠즈네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불평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국민소득 개정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은 불평등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성장이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도착하면 감소한다는 걸 발견했었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불평등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일단 실증 연구하고 일단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쿠즈네츠 자신의 논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쿠즈네츠의 원래 논문을 보면요, 불평등이 왜 줄어드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입법적인 과정을 들었습니다. 특히 쿠즈네츠가 주목한 것은 도시의 저소득층이 불평등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으로 나서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쿠즈네츠는 본인이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로 옮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소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션에 나왔지만 이런 쿠즈네츠의 이야기는 칼 포라니의 이중운동과 좀 맞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21세기에는 왜 이런 정치적 과정이 생겨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담론, 내러티브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그 위력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경제학자인 데니 로드릭이 시장 물신화를 비판하고 대안적 경제학을 모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시장 제도의 역학이라든지 복잡성, 다양성 이런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담론의 대중적 설득력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로버트 실러라는 분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이제는 기존 경제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일상생활에 기반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을 만들고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문제랄지 정체성의 문제, 심지어 애국심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진보적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미래 아시아 포럼 여기에 피케티가 왔는데 거기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 Capital and Ideology죠. 그렇게 이데올로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맥락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자주의 문제인데요. 불평등 해소 정책이 나온 걸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내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 정책, 뭐 반독점 정책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정책,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공조가 다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조세 정책, 반독점 정책 그런 것이 마찬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국제적 공조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 상황에 다자주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보완책으로 나왔던 G20나 다른 다자 공간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지도자들이 만나긴 하지만 별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국제 지배 질서를 만드는 뭔가 좀 대안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개적인 제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른바 국제적 엘리트에 대한 불신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협소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자라는, 그래서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엘리트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계속 커져 왔는데 최근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국지적 현실과 멀어지고 사람들의 현실과 분리된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비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내리막길입니다. 화면에 차트에 보이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역사적 추세인데요. 하락과 하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거의 바닥세입니다. 그런데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 또 이에 대한 신뢰도도 아주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신뢰도의 하락은 모두 불평등의 증가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왜 하락하느냐라는 건데요. 물론 아주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자업자득인 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글리츠와 그 이외에 다른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최상위 톱 그룹들, 특히 기업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이들의 지대추구를 돕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해소를 필요해서 많이 나오는 정책들, 토니 애킨슨 이런 분의 책을 보면 나와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그런 일을 해야 될 정부가 지금 현재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포획된 정부라는 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균열의 등장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진보적으로 되고 중하위층이 보수적으로 되는 게 이제 아주 고전적인 계급 구도로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것인데, 피케티가 작년에 여기 와서 브라만 좌파, 상인 우파의 정치적 동맹으로 불평등이 공고화된다 이런 설명도 했었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교육의 경제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런 맥락에서는 교육이 새로운 정치의 분열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 특히 엘리트층의 교육에 대한 공격적이고 배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어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계층 간 이동을 줄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평등의 공고화의 주요 공범으로 9.9%다, 20%라고 지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런 추세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안도 이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상층 엘리트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건 새로운 정치 사회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하고 그리고 노동자들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정치 동맹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주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저도 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여기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초점을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역량이나 목소리에 대한 투자를 국가 R&D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정규직 또는 미조직 노동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대 추구를 위해서는 재화시장, 서비스 시장, 그리고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일터에서 시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목소리가 커져야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생활임금이나 차별금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상위층 간의 편리한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새롭게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그 9.9%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좀 시끌벅적하게 논쟁을 벌였던 장본인 매튜 스튜어트가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자녀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치모글루와 이제 로빈슨이 최근에 책을 냈었는데요. 올해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진보라는 것은, 저도 이 말은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 국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조직을 해야지 국가가 움직인다는 것이지, 국가에게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뀐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해낼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비관론이 확대된다는 것, 특히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과연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는 결국 또 정치다. 이런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도 저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결국 결론은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의 변화, 전환이라는 것은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뉴욕에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6세 소녀가 바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다는 것, 좌절시키고 있다는 그런 준엄한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그 정치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또 연대와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 저도 서울시라고 하는 큰 지방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알고 있을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컨대 우리 이상훈 국장님도 잘 알지만 이 노동 존중 도시로서의 서울을 우리가 추청하면서 아까 언급하신 이 생활 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동 존중의 정책들을 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ILO하고도 저희들이 이른바 좋은 일자리, decent work에 대해서 도시간에 국가 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해서 뭐 그런 노력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포용 성장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포용 성장의 핵심적인 또 내용은 결국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해서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이 글로벌 소셜 이코노믹 GSEF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통 이런 회의 한번 하면 막 몇백 명이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시스템의 전환이라든지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 한겨레 신문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퓨처 포럼에서도 우리가 뭔가 큰 전환이라는 것을 지금 내세웠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우리 토모요 도나카 로마클럽 집행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ut I know that the time is very limited, Mr. Mayor, and I was privileged to had already my speech. So I think I'd better ask other panelists to speak out. How do you think? Why not? Yes? 예, Yes, so 그러면 30 minutes to go over something, right? 예. 그러면 로버트 페이지 교수님이 해주시고, 나중에 또 뭐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도나카 도모요 선생님은 또 좀 이따가 언제라도 네, 하시죠. 네. Okay. Thanks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I'm the first member of my family here to come to Korea, and I'm very pleased to be here. My father was very pleased not to be here because he was in the Royal Navy Reserve in 1953, and the only reason he didn't first come to Korea was because of the birth of my brother, my older brother. So I'm very pleased to be here, and he was very pleased not to be here at that time. But moving on to today's topic, there's a very interesting paper being provided here today, and I've just got a few points of reflection from the UK on some of these matters. First,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features at the moment is about when we talk about the public and the public attitudes now, that these do seem to be a little bit in turmoil now. People's identities and so forth, social identities, personal identities. Sometimes people get very, very strong views about their own personal identity now, but perhaps not so strongly attached to political parties, not necessarily attached always to their local community, sometimes strong, sometimes weak. I remember one of my students recently, and I said, who do you belong to now? He said, well, I live in London and I'd like to belong to London now, so much so that I'd like to build a big wall around London so I keep everybody else out. Here's a notion of somebody who feels themselves cosmopolitan with a set of attitudes and feels that the rest of the country in some ways doesn't share those sorts of ideas. You can see in the UK at the present time huge shifts in sort of public attitudes, particularly I think to institutions. This has been the big worry here, and these have sometimes been reinforced by the mass media as well. We've seen this very clearly over Britain's departure from the European Union. Possible departure, I always like to say, because a day's a long time in British politics today. Everybody watched the television on Saturday thinking it was going to be an important day, and it wasn't quite as important as the next day. So you keep going on, and if we go on long enough, we perhaps will be in Europe an awful lot longer. The impact of the referendum result has tended to create a cleavage between those who now see themselves really as anti-establishment,
anti-elite views, so that in a sense experts have become derided a little bit in Britain now. Politicians obviously have also joined in with this. Michael Gove, a leading Conservative politician, said, well, we've heard enough from experts now. Now it's time to hear from the people. And these rather dangerous notions of the people versus elites, people versus institutions, people versus experts, that the idea is that there are people's views haven't been heard, and you should just hear them unabridged by experts. And of course, there's some importance in those ideas and so forth, because those people haven't often been listened to in terms of their own experiences. People don't go and visit lots of communities. I travel from Birmingham to London quite regularly, but if you got off at some of the stations in between, it's a different world from some of those cities. So in Britain at the present time, we have had this idea then of whether, if we had a general election, the difficulty would it be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Some people are arguing that it would be a party, just an election that would be between a new notion of Remainers and Leavers. That would be the cleavage at the present time, if that debate hadn't been settled. And then your political allegiance, who was going to support your particular approach, would become important. I think the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 and so forth is also a reflection also of the changing role of the media. I ask all my university students most years, do you ever read a traditional newspaper? Because I come from a family where my grandfather was a printer, I love paper. Every bit of paper I can, through my fingers, I can feel the quality of the paper. Sometimes you think this is a very high quality publication. Sometimes you can feel that you think, well, this is going to disintegrate very quickly. But I still like to read the traditional paper. But I'm in a minority. We're really in the over 60s are reading a formal newspaper in that way today. But then I ask my students, well, do you at least read those newspapers online if they're not behind a paywall? And again here, you may only have one or two who would read that as their source of information. So people's information now is coming from a variety of sources now, talking with other young people or sharing news and so forth. But often the sorts of news you're sharing is news that reinforces your own views. And I think one of the big issues at the moment is news that might challenge your ideas or think, well, that may be a different perspective that I need to look at. So that also, I think, is having an impact on some of the changes in British society. The other issue here is obviously the way in which the environmental issue has come to the top of the agenda recently again, and particularly with young people. I think this again must be seen in waves sometimes. I often thought that the generation that would be the real green generation would be about the 40-year-olds now, that they would have come through some schooling, environmental issues, what I call the green generation that was worried about overuse of plastics and so forth, environmental ideas, that we had wasted too many resources. That started becoming a bit of a green generation, and we've seen some impacts of that with charging for carrier bags in countries like Ireland and the UK, being very effective. You just make a small charge for a bag. People are starting to go back, as my grandparents did, to taking their own bag to the shop. You reuse the bag and so forth. But there are, of course, relatively light green actions that you can have, and you've got to then go on and think about, well, if they're going to be bigger changes, huge changes to your house, you're going to have new forms of heating systems that are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huge changes in transport, your ability to use your car and so forth, ability to fly. These are much bigger influences on individual lives, and that debate is now being highlighted, but you're beginning to see here tensions between people who say, well, hang on, I haven't had that consumer life, and I'd quite like it if you're looking on a worldwide basis, and others who've had as it were, an overindulged life, plenty of travel and so forth from the age of 4 or 5. And they really are, again, possibly generational parts. But I'll stop there now because of obviously the time pressures, and so we can move along down the line. 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정치의 얘기를 했는데 또 대중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국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요약 드리진 않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 정경선 루트 임팩트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루트 임팩트의 정경선입니다. 일단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업 혹은 경제 영역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이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우리 지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기업의 탐욕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저희의 고민은 기업이 과연 본질적으로 탐욕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은 그저 가치 중립적인 존재인 거고 우리가 그들을 보다 더 다른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주주자본주의의 거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주의 이윤극대화가 아닌 직원에 대한 투자나 거기에 대한 가치 전달, 공급자와 윤리적인 거래 등을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약속하는 것을 이번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임팩트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글로벌, 그리고 지금 한국, 그리고 작게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소셜벤처밸리 성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임팩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다른 소셜 임팩트 조직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세션 주제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균형 안에서 피어나는 삶을 위한 상상력처럼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소셜 임팩트를 추구해 나가는 분들이 보다 균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삶, 업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디웰하우스라는 코리빙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이유가 소셜벤처, 비영리 단체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처우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어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그들이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번아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점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제너레이션 Z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어떤 돈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커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에 비해서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임팩트 베이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잠재적인 체인지 메이커들이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루트 임팩트를 제일 잘 알리게 된 사업인데 헤이그라운드라는 이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문을 연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개 조직과 500여 명 정도가 입주를 해 있는데요. 이제 유사한 시기에 성수동에 카오엔독이 생겼고 이제 소셜 캠퍼스 온이 생기면서 이제 이 성수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곳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이제 저희가 또 2호점인 서울숲점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약 50여 개 입주사, 680여 명 가량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인프라들을 갖춤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어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체인지 메이커들이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업무 관련된 도움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해 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들이 이를 통해 성장하고 커리어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임팩트 커리어, 그리고 특히 청년들과 소셜 벤처들이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리어 Y와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소셜 벤처의 새로운 커리어를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리어 W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 패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다 보편적인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체인지 메이커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체인지 메이커들을 위한 생태계를 여러 가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 연대 조직인 임팩트 얼라이언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총 96개 조직을 회원사로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희 임팩트를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루트임팩트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세션 주제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체인지 메이커들의 생태계가 그 건강한 사회 구성원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속감과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엔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우리 사회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느낄 때야만 저희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가 결국에는 상호 지지할 수 있는 연대의식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한번 조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 더 열린 대화를 하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회들이, 이런 어떤 근본적인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비로소 다른 사회, 다른 국가나 다른 사회와도 조금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면서 이 외부와도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들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그 레슨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기업은 탐욕적이다. 늘 영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할 텐데, 기업도 역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요. 아까 정치가 중요하다는 또 말씀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업도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정경선 씨는 사실은 그 성수동에 둥지를 틀고 이런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정원호 전국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이시고 또 성동구청장이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앞서서 토론해 주신 정경선 대표가 있는 성수동이 저희 성동구에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청장이고요. 아마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경제와 그다음에 사회 혁신을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동인으로 삼고자 하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약 45분 정도가 현재 모여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들, 첨예하게 느끼는 부분을 많은데요. 우리 개조발제도 이성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과 관련한 문제는 분배와 관련된 정치 경제 문제이다라는 것에 정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면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은 쇼핑과 관련해서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은 적자를 보면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중에서도 우리는 익숙하게 꼭 어떤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 있어서는 강자였는데 지금은 약자의 위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이 연평균 14%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1% 성장률,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에서 늘 볼 수 있는 상점가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역에서 그동안 중산층의 역할을 해왔던 상점가의 이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몰락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결국은 소수의 운영자를 빼고 나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달 노동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중간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 선진국도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같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중간 정도 일자리가 얼마나 지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중간 임금 정도의 중산층을 이룰 수 있는 중간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핵심 포인트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뉴욕을 보면 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네이비야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뉴욕시의 당국자들은 이곳에서 약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3만 불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는 뉴욕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뉴욕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도시 빈민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뉴욕시 입장에서 보면 뉴욕에서 거주할 수 있는 4만 불, 5만 불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최고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네이비야드의 도심형 이 제조업을 만드는 팹랩이라든지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데, 지원하고 있던데, 여기에 이제 2020년까지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 돌봄과 교육 차원에서 중간 정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퀘벡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보면 결국은 일자리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내고 하려면 중간 정도 일자리를 저희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은 이 사회적 경제, 좀 전에 정경선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소셜 벤처를 포함한 우리 사회적 경제 쪽, 그리고 또 교육과 돌봄, 그리고 도심 제조업, 요즘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다양한 창업, 이런 것들 좀 있는데요. 이것을 비롯한 도심 제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는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의 우분투 재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 영국 정부는 스몰 비즈니스 그레이트 앰비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산업을 통해서 피해받고 있는 그런 분들께 도움을 줘서 새로운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기금 같은 것들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기금들의 좀 더 역할을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걸 좀 도왔으면 좋겠고, 우리 지방정부나 우리 정부에서도 중간 정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해서 그걸 좀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청중석에서 의견이나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알려드렸죠. 슬리도
www.aff.com에 #AFF03 이렇게 들어가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지금 올라온 글들이 2개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나카 토모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순서 드리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indeed. Well, I'd like to present 3 points out. And the first is a crisis is a chance. Many speakers already mentioned that. And if suppose, the Mars is coming to attack us, suppose, then no divided into among labors or the Korea, Japan, and China, US. Okay, as a not cosmopolitan, as a member of this planet of Earth, let's get together and how to behave ourselves. And you are good in the agriculture, and so and so and so. That is a climate emergency. So this is a time not to waste energy. Sorry to Mr. Abe-san, but I do not agree the administration at all. Even I'm a 저는 일본 사람 씁니다. Is it right? No? I'm a Japanese.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사람입니다. Sorry. It's a, let's say, 1988 memory. But anyway, the nationality is different. But we are all the same at the family of this planet of Earth, right? So we didn't have much time to waste to quarrel, fighting each other, talking about, and I'm a bigger or I'm a stronger, things like that. No, let's share the same goal to the better future. As Mr. Mayor said that this discussion's title is Imagining Blooming of Life Within a Balance Between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right? But if I may say, environment is a first. As I told my keynote, it's without environment, healthy environment, we cannot have any healthy economy or whatever society. So we should focus on this situation on this planet of our Earth. So let's get together and facing the great enemy of things. It's not people from Mars. It is a cause of our daily lives, right? So we should, so many people mention that it's not be done, transformation, a shift, changing, whatever we call. We cannot change this situation only by government or institute or think tank. It's an action by each individual's daily life. And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get that my presentation, not for this discussion, but my last presentation, the last part of the image, could you? Meanwhile, could you do that? Yes or no? Would you try? I said the 3 points out. And one is that the crisis is a very good chance to make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togetherness and sharing was the center of as Shindo Sensei mentioned, that the Asian, we should be very modest toward the nature. Then second point out is Dr. Lee and Robert Page and Mr. Chang-san and Chung-san mentioned about politics and people's trend and business and local government. But everything is done by each of us, individual human beings.
is the piece of that under the name of politics or business or whatever. So it's not the transformation of the, no, the last part, that's 3 pictures. So we should shift ourselves by ourselves and on daily lives. And the third point is this, Mr. Mayor, soul is the very good to become the leader of this planet of Earth, because size-wise is concerned, and I'm a Japanese, and I've been a journalist and CEOs, and but most important role of myself as my life is being mother. And I have 1 daughter, and being mother is to take care of each piece of a living creature. Not that one, my former presentation, sorry. The word shift, the rectangle things. So, but Japan is a dinosaur, and history told us dinosaur will die, you know. With the experience of being successful, it's to become very weak, and the giant is going to be doom, right? Then you people are looking at that, and but anyway, which is better or which is stronger doesn't matter in that note, in that case. So in what case? It's being the mother of earth, mother of, sorry to boys, but 20th century, this chaos is mostly done by boys. Don't you agree? So being motherhood is the key and the key element. It's not the balance of gender or numbers, but mana, the love, and to share the same goal. It's a healthy planet of Earth, let's make, and the soul is at the center, I guess. Please enjoy your position, and with help, with us.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crisis is chance라고 하는 말씀에 약간의 위안을 가지게 되네요. 연대의 힘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정중석에 요청을 했더니 또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제가 시간은 거의 끝나갔는데 다 해결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답변을 간단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은 국장님께 묻습니다. 노동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 심화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채용 과정의 젠더 불평등 문제라든지 기성세대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범국가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셨고요. 또 동시에 또 어떤 분은 이상 국장님 아마 기조 발제를 하셨으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고용시장 내 불평등 및 악화가 예상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경우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전환이 그런 악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어떤 질문자는 페이지 교수님한테 물었네요. You mentioned, Mr. Professor Page, you mentioned the importance of media in delivering information. Today, people choose what they want to believe rather than the fact or the truth. 네, 그런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누구한테 특정해서 지정해서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이미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환경, 불평등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움직여야 국가가 움직인다는 말씀처럼 움직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실천적
구체적 협력 방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원호 구청장님 말씀하시면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뭐 또 어떤 분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 하셨고요. 예, 일단 요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올라오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일단 두 분, 세 분에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물론 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긴 한데요. 제가 한국 데이터를 좀 더 열심히 들여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그 강도 내지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 같고 조금 더 구조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불평등 정도는 아주 상위에 속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그냥 말로 인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인데요. 이건 저는 자꾸 이렇게 논의를 기술적으로 따지다 보면 무슨 기술이 아주 뭐 미래가 유망한 기술이고 아니고를 따지는 거는 저희들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다른 직종을 옮겨갈 때 국가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이런 데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전하는 거,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나올지, 이런 기술이 생길 테니까 이런 직업 교육을 받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의 저임금 일자리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시겠지만 우리가 기술 혁신이나 이런 이야기해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정도 높아지고 그렇게 이동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려고 하면 중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동시에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은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여기 또 하나 질문이 특별히 이상은 국장님한테 온 게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이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자리 고용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정상훈 씨가 질문한 겁니다. 예, 저는 두서없이 아니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 서비스 그 중에서도 돌봄 노동이나 그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급선무고, 그게 바로 일과 노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전제는 이때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이 그냥 우리 식으로 예전처럼 이야기했던 값싼 노동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서울시가 바로 하고 있는 일이네요. 서울시가 지금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특히 초등 돌봄을 향후 2년에 걸쳐서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것은 또 좋은 일자리를 낳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돌봄에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고용으로 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 경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러면 사조가 되나요? 네, 그런 거죠. 네, 아까 제가 저 두 분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먼저 질문 중에 이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은 그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시민들 참여 그리고 또 거버넌스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각 시와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요. 특히 이제 의안별 정책 그 협의 토론회라든지 또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까지 또 그 핵심이 이제 사실은 예산인데요. 그래서 참여 예산과 협치 예산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제 협력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많이 이런 부분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ofessor Page. Do you want me to take the question on the media? Yeah.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영어가 별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나 보네요. 네. I think this is a key question now about where you get your facts from, or if you're looking for information. And part of the trend, perhaps at the moment, is that people look for information that confirms views they've already had. So you consistently engage with reinforcing media most of the time, as against the idea of media that might challenge you, and also trying to get then agreement on what the issues are and what the facts are at any one time. This is also proved. I mean, climate change is an example of that. The BBC, even last year, was asked to keep impartial in some ways on climate change, so that as soon as they had somebody coming on to say that it's a climate emergency, other groups who argued that this had been overhyped then demanded their time on the media to say, look, we want to challenge that. And often then the argument gets down to who is the expert involved. In the British case, one of the experts being involved was the ex-Chancellor of the Exchequer, a Conservative Chancellor, who's taken an interest in climate change, Nigel Lawson, but he is a climate denier. But he was allowed a lot of media access, and this has also caused issues. But I think climate change is an example where the drip feed of facts and so forth has come over time, where you've now got at least a weight of opinion, a solid weight of opinion on particular issues. But I think it's becoming a more contentious part, this idea of agreeing the argument before you start. I'll just take one issue on basic income just to follow up. Basic income, I think, is another issue that divides opinion both within groups. So people on the left, sometimes in Britain, one of our leading commentators, Ian Goff, is very much opposed. He makes a case against basic income because he thinks it destroys the notion of work in some senses. So the sort of labour tradition sometimes gets uneasy with basic income. Basic income has also been defended by people on the political right because it's a way of reducing the welfare state. We say we give you a basic income and you don't need anything more. So I think still the jury's out a little bit on basic income, but one of the implications from the discussion we've had so far over changing technologies and so forth is if people are left out of the labour market and certain people are in the labour market, are we going to allow those people outside the labour market, partially or whatever else, to have at least a guaranteed income so that they can also have a life that they decide on what they want to do? And so I think that's a debate that will continue, the basic income debate. And so again, I think it's a debate that's rising, but certainly not settled question. 감사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미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됐죠. 이제 오늘 서울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 수당이 향후에 이제 수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정책하고 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월세 정책, 월세에 대해서 여기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게 물론 이제 이 모든 청년들이 특히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이른바 보편적 복지고, 저는 크게 보면 기본소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이미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큰 방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것은 또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하고 연결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질문 중에 우리 정경선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가 단지 대안적, 보완적 모델을 넘어서 주류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뭐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소셜 벤처들이 그 정부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뭐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작이 된 거에서는 그 당시 정부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사회적 기업이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부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엔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이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메인으로 등장하는 어떤 이 경제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있고 그 위에 곁가지로서 소셜벤처 혹은 소셜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문제 등등인데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빠르게 되고 있고 이제 수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부족한데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정말 그 양질의 의료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는 소셜 벤처들이 나온다면은 그게 뭐 기술을 통해서든 프로덕트를 통해서든 서비스를 통해서 답을 찾는 소셜 벤처들이 나온다면은 그들은 그 어떤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상의 경쟁력을 갖는 주류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은 늘 발제를 하거나 기조 연설은 많이 했는데 사회를 별로 해본 적이 최근에 없어가지고 좀 서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충분히 다 소화하지는 못했고 또 아마 이 토론자들 발제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못 됐던 것 같은데요. 워낙 이 이슈가 너무나 중대하고 또 절박하고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결론을 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당도하고 있는 어떤 경제, 오늘 주제인 경제, 사회 또 이런 환경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심각하고 또 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어떤 그 대중적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어떤 민주주의적인 이런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또 그 의견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연대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온라인에 만들고 시민들이 누구나 제안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서울시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민주적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런 합의를 모아가고 행동을 또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대전환에 이게 이번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도 생태적 문명의 전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외형적 발전 대신에 시민들의 삶을 기초로 한 아까 우리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런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새로운 목표들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GDP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행복 지수라든지 또는 포용도시 지표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 목표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지표로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오늘의 뭐 저는 나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처음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참석자들이 좀 늘었네요. 이게 발전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